대한민국을 지키는 여군이 2017년 상반기 기준 1,600여 명에 달합니다. 남성 중심에서 양성평등한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군. 올해 본격 추진되는 국방개혁 2.0의 개혁과제인 여군 비중 확대 및 여건 조성은 어떻게 실행돼야 할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대한민국 여군의 활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병역 자원 확보와 여성 역할 증대라는 사회 변화에 부응해 여성 인력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 군의 개혁 과제와 효율적 실행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여군 비중 확대와 근무 여건 보장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현경 국방안보포럼 여군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김현경입니다. 이재강 아주대학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강입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22일이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예비역과 현역 여군 30여 명을 초청해서 여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현경 위원장님, 예비역 중령으로 참석하셨죠? 네네. 네,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날 간담회는 국방부와 보훈처가 각각 추진 중인 여군 비중 확대와 근무 여건 보장 그리고 여성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 자리에는 현재 남성 중심적인 군 조직에서 여성의 이상을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과 각 군을 대표하는 현역 그리고 예비역 여군들이 참석했는데요. 네. 특히 최근에 장성 진급에서 정상 진급을 포함을 해서 3명의 여군이 진급이 됐는데 이 3명도 함께 참석을 해서 네. 여성 인력 확대와 근무 여건 방안 등에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진행하는 과정 중에 국방부와 보훈처가 현재 진행 중인 국방개혁 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네.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의 의사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과 보훈처장께서는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네. 간담회에 이어서 김은경 원장에 의해서 여성 젠더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그런 강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다양한 주제가 논의가 됐고 또 네.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던 거죠? 네, 충분하게 그래서 거의 3시간 네. 정도까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교수님. 네네. 지금 국내 우수 여성 인력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여군이 지금 10,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네. 여군 10,000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군 비율 최근에 이렇게 왜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변화 추이를 지난 10년간을 이제 기간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2007년에 여군의 숫자가 한 4,900명 정도, 비율로는 이제 2.7%입니다. 네. 근데 10년 후인 2017년에는 5.5%로 약 2.8% 포인트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22년, 그러니까 2017년부터 5년 후인 2022년에는 8.8%로 더 늘을 겁니다. 예. 5년간 3.3% 포인트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동안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완화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우선 이제 전장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근육질의 전사상에서 기능적인 그런 정보 이런 면을 이제 중시하는 기술 집약형 군 구조에서
여성의 역할이 네. 커질 것이다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여성 인력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적 배려가 예. 큰 힘이 되고 있죠. 네. 사실 저도 80년대 중반에 여대를 졸업할 때 여군에 지원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있었는데 신체 여건이 좀 안 맞아서 지원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여군이 증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간담회에서요, 김 교수님, 송영무 장관께서 군에서 여군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군의 활동 영역이 확대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여군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랄까요?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요. 사실은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의 확대는 시대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성들이 대학 진학률도 훨씬 높고요.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이나 전투 분야라고 생각할 때 보통 몸을 갖고 이제 총을 쏘고 싸우는 분야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국방 분야는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어떤 사회 축소판입니다. 어떤 의료 분야, 행정 분야, 격리, 보건, 통역, 정책, 정보 분야 모든 분야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네. 인류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빠진다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어떤 능력의 어떤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외교 안보 분야 학계에서도 윤 교수님 탁월한 어떤 네. 업적을 내고 계시듯이 사실 금단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여성들의 진출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네. 군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강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여성들의 리더십이 사실 공감과 어떤 그런 따스함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젊은이들 보통 어떤가요? 우리가 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도 있지만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많이 군에 참여하셔가지고 리더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같이 문화를 바꿔나간다면 기존의 마초 문화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네. 굉장히 많이 극복되고 젊은 장병들이 굉장히 더 자율적으로 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하지만 오랜 기간 남성 중심의 조직이었던 군에서 여성 인력이 안정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뒷받침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의 개혁 과제로 여군 비중 확대 및 여건 보장을 선정했는데요. 세부 추진 사항과 효율적 실행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지금 8.8%까지 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정말 적정 수준인지. 그리고 지금 여군 출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8.8%가 아니라 15%까지 네. 예,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 집약형 이제 군 구조에서 저는 우수한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8.8%도 적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 준거가 될 수 있는 이제 우방국들의 여성 비율을 보면 그 이웃 나라 일본이 6%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여군들을 좀 금기시했던 영국, 독일 같은 경우, 뭐 영국은 해양 국가니까 이제 네. 해군이 가장 강력한데 거기서 여성들을 사실 오랫동안 금기해 왔거든요. 네. 독일은 또 2차 대전 때의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교훈 때문에 2차 대전 끝나고 여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10년간 많이 증가해서 10%가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우방국가인 미국, 프랑스, 호주가 15% 선에 지금 네.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뭐 8.8%를 더 올려야 되는데 이제 피유진 처장님 말씀하셨다니까 말씀해주면 다른 이제 군 연구기관이나 또 우리 우방국들의 퍼센티지를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15%까지 늘려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 인적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 군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9월일까요? 청와대에서 그 국민청원 코너에 보니까 저출산 시대에 맞이해서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대안이 또 떠올랐고 또 거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을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글이 올라갔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우리 여성이 또 군에 진출하는 여건이 좀 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교수님, 지금 북유럽 국가에서는 안보 위기 속에 어떤 불안감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 새롭게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 국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점을 실시하는 거랑 이스라엘이 또 대표적이죠. 네.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여성들이 본인들의 어떤 권위가 신장이 되면서 본인들 공적인 어떤 헌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병제와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이제 부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양극화가 돼 있어서 남혐, 여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한 1년 전후로 어떤 다양한 군복무 형태로 그게 뭐 사회봉사 형태가 됐든 전투 근무 지원에서 어떤 행정이라든가 의무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기여를 하신다면은 네. 여태까지 있었던 남성들이 갖고 있던 담론의 어떤 권위주의 너네들은 우리보다 국가에 헌신하지 않았다는 이 왜곡된 담론의 구조가 종식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만 이루어지신다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만큼이나 가장 안보 위기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좀 퍼져나가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우리 김 위원장님 하신 말씀 많으시죠? 이러한 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추세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병역 인원이 이제 절대적으로 감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병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이 되고 또 전장 환경도 정보전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여성들의 활동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의 어떤 징집 또 일부 그 병행한 모병제는 도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초저출산 현상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그때 출생한 인원들이 이제 절감이 됐죠. 그래서 2020년대 초반부터는 병력이 2만 명 이상이 지금 부족한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여군의 어떤 병 제도는 필요합니다. 그다음 그 북유럽에서 현재 노르웨이가 지금 징병제, 여성 징병제를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죠. 2016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군사형인 어떤 안보 위기 차원보다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내무반을 같이 이렇게 남성 혼용으로도 지금 현재 하고 네. 있고요. 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도 그 징집을 하다가 2010년도부터 모병제로 됐지만 다시 또 그 모병에 대한 지원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징집제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예.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여성이 1년 의무복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추세입니다. 김 교수님, 여군 비율 확대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군대는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특히 이제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관 학교에 보면은 여생도들의 활약 뛰어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네. 여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성적을 네. 또 잘 거두고 있죠. 사실 이제 많이 알려지는데 육사에서 2012년도 13년도에 이제 여성도 수석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뭐 군 선배들이나 그 졸업생들이 이건 뭐 비율이 잘못돼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일반학 비중을 좀 낮추고 네. 군사하고 이제 체력 단련의 점수를 좀 높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17년에 여성도가 다시 1, 2, 3등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죠. 사실 여성도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거론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군들이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실 뭐 남녀의 차이를 저희가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첨단 기술군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일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근무 자리에서는 저는 전혀 문제 없이 네. 근무를 할 수 있다 보고요. 오히려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좀 위험한 게 특정 장군의 숫자라든가 특정 사관학교 출신의 여성들의 어떤 출세라고 해야 될까요? 진출에만 홍보성 정책을 포커스를 맞추면 일반 대다수의 여군들이 오히려 위화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일반 여군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 네. 남군들도 혜택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위원장님 하신 말씀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제 남성 군인들은 대부분 응복무 자원에서 본인의 어떤 체력이나 체격이 이제 수준 이제 미달인 경우를 제하고는 다
병역 이제 그걸 하는데 여군은 전원이 지원제입니다. 네. 그만큼 그 지원하기 전부터 체력 관리도 하고요. 또 그런 인원들이 선발이 됩니다. 숙명여대 그리고 성신여대 등 여성 학군단이 계속해서 동계 하계 그런 훈련 중에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네. 또 2016년에는 당시에 기계화 보병대대 소대장이었던 정준이가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군과 그다음 미군에서 실시하는 정예 전투 요원으로 이렇게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여성이 체력이 약하다기보다는 남성 또는 여성이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 중에서도 특수임무, 그러니까 특수전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얼등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애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체격을 요구하는 그런 특기나 병가는 선발할 당시에 그런 조건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선발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우수한 여성 인재를 잘 뽑았으면 또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군의 여군 비중 확대 및 여건 보장을 위한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인사관리 개선입니다.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했는데요. 자, 김 위원장님, 네. 현재 여군 보직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규정을 폐지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파급 효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여군은 2014년 이후에 전 병가 또 특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사관리 규정에는 여군의 어떤 그 근무할 수 있는 부대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는데 네. 이제 그게 바로 지상 근접 전투적인 GP라든지 GOP 지역, 그 다음에 해강한 지역에서 어떤 근무를 제한했지만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폐지가 돼서 예. 이제는 모든 부대 또 모든 병가 특기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군은 특히 그 지휘관은 신병교육대 또 훈련소 이런 위주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최전방 전투 부대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그 제대의 어떤 상급 지휘관의 의식 전환 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여군이 그 부대에 전입을 오게 된다면은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좀 미온적인 그런 반응을 네.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제 개인적인 네. 걸 한번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2001년에 정보병가로서 최초로 전방 군단에 있는 정보대대장직에 보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당시에 군단에서 이제 진급을 했고 중령으로 예하사단 정보참모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당시에 군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GP와 GOP 지역을 포함해서 20여 교세의 병력들이 분산돼 있고 또 군단 직할부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언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들을 해서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지만 네. 그 당시에 지휘관께서는 그러면은 여군을 인력을 확대하고 진급을 시킨 이유가 뭐냐. 네. 능력이 있고 또 그 계급에 맞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강력한 의지로 제가 사실은 지휘관을 했고 그 마칠 때는 모범 지휘관으로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듯이 그 지휘관들의 의지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여군에 대한 인식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군 스스로 노력이 필요할 예. 것 같은데요. 네, 김 교수님, 미국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사상 최초로 여군을 전투병가에 투입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 다들 기억하시지만 변화와 어떤 평등, 그 인종이라든가 젠더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과 어떤 배려들이 있었던 시기죠. 그 당시에 있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여군에 대한 금지됐던
병가라든가 보직에 대해서 모두 문호를 개방한 겁니다. 네. 굉장히 미군은 우리보다 더 남성적이고 굉장히 마초적인 문화를 가진 걸로 유명한데요.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미군 내부에서는 심리적 반발은 있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클린턴 행정부 때 돈 에스크 돈텔 관련한 LGBT 이슈가 또 있죠. 그런 것도 오바마가 이제 다 풀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지금은 어떤 효과냐, 긍정적인 효과만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예상하듯이 실제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이어지면서 여군들한테 모든 직위를 개방을 했지만 실제 지원을 하는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이 지금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책의 초기 단계로서 검증을 하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에 대한 좀 반작용들이 조금 있어요. 트럼프 때는 다시 LGBT 관련한 이슈들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어떤 정반 합의 어떤 과정을 다시 거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중요한 거는 이런 정책의 도입, 그 이후에 문화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문화가 변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일정 정도의 여군 비율이 굉장히 증대가 돼야 됩니다. 예. 제가 어제 참석했던 국방개혁 관련 회의에서도 어떤 동원 병력의 정예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됐었죠. 지금 평시 편제의 여군 인력이 는다고 해도 전시 때는 동원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비율은 사실 줄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군들을 저는 20에서 30%까지 높여도 실제 평시 업무에서는 첨단 기술에서 문제가 없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의 여군 숫자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말씀하셨듯이 한 명이 전입 오면 소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루머와 구설수와 어떤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대대의 간부급 인원 중에 3분의 1이 여군이다. 사실 뭐 그다지 주목을 받을 일은 아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인사국가의 어떤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불성실하거나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군들이 어떻게 심리적 반발을 갖고 있는 역차별 문제가 오히려 해소될 수가 있을 겁니다. 훌륭한 여군과 조금 적합하지 않은 여군이 분류가 됨으로써 그전에 남군들이 갖고 있던 역차별에 대한 심리적 반발 이런 것들이 아마 여군 비율을 좀 높이면서 네. 해소될 것이고요. 미국은 지금도 변화에 있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군 승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리 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남성 중심이었던 그런 군 조직에서는 특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유리 천장을 극복하고 또 군의 발전, 또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유리 천장이란 사실은 고위직으로 진출을 이제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 2017년 3월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를 했는데 OECD 회원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하위죠. 뭐 계속해서 지금 하위를 면치 못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정치인이나 또 경제 기업인이나 이런 중에서도 많이 낮지만 어디보다도 우리 군에 더 유리천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장군도 저희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간호병과에서 최초로 나와서 이제 그 뒤에 매년 2년 임기제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전투병과에서 2010년 이후에 이제 나와서 임기제로 2명이 이렇게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정부의 어떤 여성 인력 학대 방침에 따라서 최초로 정상 진급까지 포함해서 3명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참 그 많은 부분에서 제가 유리천장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 장기 복무라든지 진급률이라든지 하지만 방금 전에 그 두 분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전장 환경도 변했기 때문에 네. 어떤 유연성 또 선세함 이런 거 전문성을 갖춘 여군이 활용이 확대가 되고 이제 고위직으로도 많이 또 진출을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도 또 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유리천장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실제 어느 정도의 충원율이 장군 숫자라든가 여성의 100대 기업 CEO 비율이 어느 정도 차면은 실제는 여성 사이 양극화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영국의 앨리스 놀프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제 상원 의원이시기도 한데 엑스팩터라는 책을 내셨어요. 뭐냐? 여성 내의 양극화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뭡니까?
상징적인 여성 성공자들만 주목을 받는 홍보성 정책이 이루어지니까 네. 99%에 해당하는 일반 여성들의 문제가 외면된다는 거예요. 누구죠? 청소 노동자,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저 여군을 볼까요? 상징적인 여군 장군들이라든가 사관학교 출신의 어떤 신문에 나와서 기사를 스포트라이트 받는 몇 명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도 필요하지만 네. 더 근본적인 건 일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여군들이 그런 스트레스 벗어나는 환경의 조성, 뭐죠? 마초 문화의 개혁입니다. 마초 문화의 개혁. 우리가 군에서 늘 얘기하는 회식이라든가 주말 운동,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강요된 여러 가지 행사에서 여군들은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끼리 군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실제 진급은 그런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문화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여성들이 능력과 평가를 공정히 받을 수 있는 문화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정도로 야근이라든가 회식이라든가 주말 단체 운동 같은 골프, 대표적인 영화급 장교는 골프를 치지 않으면 네. 진급이 안 된다는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소외됐을 때 진급에 불이익이 없는 문화가 군 수뇌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셔야 돼요. 네. 그래야 여성들이 일과 시간 내 업무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진출이 보장되는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또 남성 중심의 군문화 개선뿐만 아니라 시급한 개선 사항이 바로 사회적 화두이기도 한 일과 가정의 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우리 군의 개혁 과제이기도 한데요. 임신, 출산,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구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 교수님, 군 조직에서 지금 언급도 해주셨지만 일가, 가정 양립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좀 더 합리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무슨 특단의 방안 없습니까? 이건 정말 여군 문제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모든 군 장병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이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합참부장 하셨던 분 이사 다니시느라고 여행을 못 가니까 해외여행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 여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군은 더 힘들죠. 네. 왜냐하면 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한테 죄인이 돼요. 아이를 맡기고 찾아오고 당연히 회식이나 야근이나 그런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찾는 사람들이 찾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군이 변해가야 되는 네. 것이죠. 이런 면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야근이라든가 야근 신고제 같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야근을 하려면 18시 이후에 군단장급 이상한테 뭐 보고를 한다든가 네. 조금 이제 레디컬하게 들리실 수는 있지만 주말 단체 운동 금지라든가 사적인 운동은 괜찮아요. 인사고과 관계 있는 사람끼리 운동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워라밸이 가능할 수 있는 문화를 군에서는 굉장히 시대정신하고 맞춰서 가면 여군도 다행히 수혜를 받고 이건 여군만의 어떤 특정 이벤트에 대한 네. 정책이 아닙니다. 출산, 육아휴직 지금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어요. 부부군인들 근무지도 잘 해주고 있고 여기에 넘어서서 어떤 여군이 실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개혁을 굉장히 해줘야 된다고 저는 네. 보고 있죠. 일과 가정생활 양립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님은 뭐 특별히 많은 경험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군이라는 조직은 또 임무 특성상 그런 게 더 많이 나타나고 또 갈등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육아 문제가 이제 시급한데요. 가족 친화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어린이집 확충 외에 비상 대기라든가 긴급 출동 상황 대비 보육 지원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가족 친화 제도는 자녀 출산이라든지 양육, 지원 또 유연 근무 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시행하던 공공기관 등에서 이제 그 인증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는 건데요. 주체는 사실은 여성가족부입니다. 네. 군에서도 이것을 이제 도입을 해서 2018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올해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2022년에는 62개 부대로 이제 확대할 예정이고 네. 3년 주기로 그거를 이제 재심사할 예정인데요. 아까 이제 얘기를 했듯이 사실 육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에 이제 정부에서도 여군 인력 확대 부응해서 이제 많은 법령을 개정을 했죠. 그래서 어떤 출산 후에 당직 근무도 1년간 면제를 해주고 연간 2일간 육아 또 휴가도 줬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성도 이제 동등하게 여군과 함께
그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서 네. 최근에 상당수 남군들이 육아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우리 여군들은 더 초급 간부입니다. 네. 근데 근무하는 제대가 이런 여건들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은 뭐 어린이집도 현재 124개에서 2021년까지 172개를 확충을 한다고 하지만은 대대급 이하 또 이런 제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충분한 또 시설이 어렵고요. 또 네. 당직 근무도 그만큼 또 많습니다. 자주 돌아오고 또 훈련 이런 교육도 많이 있는데 이랬을 때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친인척들한테 지금도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제도들이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 뭐 예산 확충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육 지원 외에 모성 보건 정책을 좀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 요거 확대가 되고 또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네네.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 99년 이래 이제 국방부가 이제 휴직 그 대상과 기간 이걸 이제 개선해 왔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한 2010년부터 시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여성에게만 해당됐던 육아휴직을 남성에게 확대하고 네. 또 기간도 이제 자녀당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0년에서 2016년까지 6년 그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 신청자가 3배로 늘었고 예. 특히 남성만 보자면은 이제 2010년에는 3.3%만 신청을 했는데 네. 이제 2016년에는 22.5%로 대폭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제 수립이 되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도로 해서 다 시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역시 근무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육아휴직을 가면 뭐 법적으로는 뭐 당연히 차질 권리지만 네. 이거 내가 했던 일을 누가 하는가. 그래서 이걸 동료에게 맡기면 어떤 죄책감도 들고 또 그 기간 동안 경력 단절, 필수 보직을 이수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데서 이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이제 정착이 되었지만 아직 실제 네. 현장에서는 좀 더 그 인력 충원에 관한 문제, 경력 단절 해소하는 문제 이런 좀 그물망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도 평가하지만 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네. 뭐 보고 있죠. 네, 계속해서요.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 과제인데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입니다.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수님, 군내 성폭력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뭐 그동안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네, 해왔는데 그 2016년 국방부와 여가부 공동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여군들이 성적 괴롭힘은 이제 성폭력과 성희롱을 합친 겁니다. 네. 그런 성적 괴롭힘을 당한 비율이 9.5%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네. 이 군대의 성폭력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계급에 의한 성적 강요입니다. 이제 미국에도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네. 교관과 훈련생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종적 관계 아닙니까? 네. 명령 복종 관계인데 이런 데서 지금 나타나는데 우리 군도 뭐 과거보다 많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근절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솜방망이 처벌이 배경이 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국정과제에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 지적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군 사법제도의 개혁의 취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종전에 말씀드린 그 성적 괴롭힘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만은 실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선고를 내도 사실 온정주의랄까요? 네. 지휘관에 의해서 가해자들이 많이 이제 그 경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름하여 이제 관할권 제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법 개혁을 한다면 우선 간활권 제도부터 좀 제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형량을 너무 뭐 터무니없이 경감한다든가 이런 걸 좀 방지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심판관 제도라고 있거든요. 심판관 제도는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장교. 뭐 저도 이제 쑥스럽습니다만 군에서 5번 군사재판 재판장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재판장의 선발 기준이 뭐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이래서 지 스스로 좀 자책도 느끼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법률을 공부하지 일반 장교가 재판장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이런 심판관 제도도 군판사가 해야 한다. 법률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사도 이제 지휘 계통에 통해서 임명이 됐는데 이것도 투명하게 아주 적절한 인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군 사법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지금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네, 그런 의견이 좀 잘 반영됐으면 하고요. 성평등 수준이 전 세계 국가 중 늘 5손가락에 들어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의 경우는 병역 내 남녀 공동 사형 내무반을 시도할 정도로 성희롱, 성폭력은 해서도 안 되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어느 정도이고 또 국내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노르웨이가 사실은 남녀 혼용 그 생활관이죠. 내무반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어떤 성차별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같이 혼용 내무반을 씀으로써 그런 성인지력을 강화를 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자는 그런 의의를 두고 실시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혼용 내무반을 사용한 후에 훨씬 성범죄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그 여성으로보다는 우정 또는 동료 이런 존으로 보는 시각이 이제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오히려 여성 또 여군, 남군과 어떤 그런 차별적인 그런 공간을 많이 오히려 더 만들고 있는 추세죠. 2016년에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사 입건이 한 646건 되는데 그중에 50%인 324건이 이제 저희들이 기소가 됐고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은 한 18%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최근 3년 6개월간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108건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실형을 받은 그런 건수는 11명, 5.6%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이러한 배경이 뭐 술을 먹고 뭐 우발적으로 했다, 또 초범이다라는 또 앞으로 그 간부에 대한 진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온정적인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또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그 가장 또 우리 간부들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어떤 성인지 양성평등 그것보다 우리는 핵심 계층, 그러니까 소령 이상 참모와 지휘관 할 수 하는 그 직위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서 어떤 부하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거를 더 강화를 해야 되고 현재 또
그 성폭력 예방 전문 교육 강사들이 우리 군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네. 올해부터는 그 교육 대상이 간부에서 병사들까지도 이제 확대가 됐고요. 네. 지금 현재 또 2015년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예비역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전문 강사들은 우리 군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좀 활용을 더 증대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저희들의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군 편의시설 확대 그리고 전역 여군을 위한 지원도 여군 비중 확대와 더불어요. 근무 여건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뒷받침돼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위원장님. 네. 생활관 그리고 훈련장 내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고 지금 하는데요. 어떤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서는 겁니까? 변화가 된다면 어떤 게 변화돼야 될까요? 일단 여군 인력이 확대가 되면은 양성교육기관부터 이제 인원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군 사관학교라든지 또 훈련소라든지 또는 보수교육하는 부대에서 생활관이나 또는 이제 휴게실, 샤워 시설, 이제 화장실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충이 돼야 되겠고요. 네. 또 훈련장에 따른 그런 편의 시설들이 이와 동시에 비슷하게 이제 확충이 돼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전 여군이 이제 그 모든 제대까지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 편의시설 확충 수요는 굉장히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네. 기존 시설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여군의 이런 편의시설은 미리 예측해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신축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끔 안보강령 가다 보면 네. 여자 화장실 찾기가 어려운 네네. 그런 시설도 있더라고요. 예. 좀 더 나아질 걸 기대해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역 여군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업 훈련 그리고 이제 취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네. 하는데요. 현재 여성 제대군인의 취업률 어느 정도이고요. 남성 제대군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고요.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5년간 여군의 이제 전역 제대한 비율이 연간 한 274명 정도 평균이 되고 네. 이 인원은 남성 제대자의 4.2%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여성 취업자는 남성 취업률보다 17.6%가 저조한 예. 한 37% 수준인데요. 여기서 그 또 제대한 인원의 90%가 초급 간부인 이관과 부사관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은 이제 그 본인이 희망을 하지만 장기에 비선이 돼서 이제 나가는데 이런 초급 간부가 나가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육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해도 그런 어떤 기업체에서 한참 육아에 전담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비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네. 어떤 네트워크 취업에 대한 이런 또 정보 이런 게 좀 많이 제한이 돼서 혼자 이제 스스로들 이렇게 취업을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어려움도 많은 편이네요. 예, 많고 또한 본인들이 그 육아를 겸할 수 있는 재택근무 같은 것도 이제 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여성 제대 군인에 맞는 특화된 어떤 취업에 대한 그런 전직 프로그램들이 네. 더 보강이 돼서 맞춤형 취업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 훈련 그리고 네. 이제 취업 지원을 좀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남성 제대군인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대군인의 취업은 명예로운 보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교수님, 네네. 올해부터 여성 제대군인에 대한 특화된 전직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거에 대한 개발, 지원 그리고 이제 정부 협업을 통해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어떤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특화시켜 나가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김현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군 그 취업률이 남군 취업률보다 훨씬 이제 밑돌거든요. 이를테면 네. 제대군인 전체 취업률이 54.3%인데 여군 취업률이 36.7%입니다.
그 이렇게 볼 때 이제 남군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이제 평균 국민 고용률이 대략 한 65% 된다고 보거든요. 네. 엄청나게 떨어지는 건데 네. 이에 대한 획기적인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독일의 그 국방 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입대부터 전역 후까지. 네. 이제 옛날에 어떤 그 복지국가 슬로건을 이제 패러디한 건데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직 지원 취업률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획득에만 우선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뽑을까, 몇 명을 뽑을까. 그 사람들이 사회에 이제 재취업하는 소위 말하는 재사회화에는 무관심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보훈처에서 이제 특단의 여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만시지탄이지만 네.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고요. 예.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들 발굴을 해야 되고요. 직업교육, 취업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네트워킹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여가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해야 되지만 또 여가부에만 머물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와도 이제 협업을 해서 NCS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 직무능력 표준, 그다음에 NQF, 국가 역량 체계 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미리 좀 그런 취업에 자격 요건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부처 간의 협업 정말 중요합니다. 네, 김 위원장님, 네. 이제 올해부터 또 지역 단위 제대 예정 군인 가족에 대한 전직 준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획기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가족의 전직 지원 필요성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군인 가족 하면 보통 이제 배우자가 여성이죠. 네. 우리 그 군인들은 이제 보직 이동이 빈번해서 이사를 또 자주 가다 보니까 그 배우자들이 한 곳에서 취업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어렸을 때는 같이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취업이 제한을 받고 이제 자녀가 취학 아동이 되면은 거의 이제 떨어져 지내면서 또 아동 그 어린이들의 자녀 문제를 또 학교까지 이렇게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합니다. 우리 네. 배우자들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취업의 기회가 적어지는데 이제 그 자녀가 성장을 해서 군 기숙사를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가족이 합쳐져서 이제 군 간사 내에서 주로 거주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또 일자리하고는 이렇게 기회가 또 멀어지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그 전직 지원을 담당하는 우리 보훈처에서 이번에는 이제 교육부와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계를 해서 군 간사 지역에는 평생교육원을 설치를 한다든지 네. 또 그런 어떤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예.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역 예정자인 군인하고 같이 보조를 해서 그런 충분한 어떤 기회를 이렇게 제공할 그런 이제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합리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네. 부처 간 협업도 중요하고 또 예산 확충이 돼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제대 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요, 교수님.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 진짜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군사 선진국의 경우는 어떤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대 군인들의 취업 현황 그리고 지원 정책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늘 부러워하잖아요. 사실 미국에 이제 여행을 가신 분들은 미군들을 위해서 자리도 양보해주고 디즈니 월드 가면 줄 서는 것도 이제 먼저 서게 해주고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가해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이제 인식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정말 전방에서 고생을 하는 고마워해야 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식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예. 군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군인 취업 관련해서는 전에 한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그랬죠. 미군은 서로 취업하면 데려가려고 싸움이 나는데 네. 우리는 취업을 시키려고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비참하다 하면서 위탁교육을 굉장히 늘리셨어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미래군을 향해서는 더 중요한 거였죠. 예. 그 이후로 Fight Tonight이라는 슬로건이 나오면서 위탁교육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네. 실무 교육만 늘어났어요. 그때는. 굉장히 위탁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있었는데 제가 이 위탁교육을 다시 늘려야 됩니다.
위탁교육이라든가 능력개발교육을 굉장히 늘려서 본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석박사 학위를 가진 상태에서 본인들이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미국과 영국 사례를 많이 들죠. 지금 문민화 작업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저항도 있죠. 사실 수치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문민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군들이 갈 자리 굉장히 많아요. 각 대학이라든가 ROTC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웃소싱이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영국하고 미국은 어떤 분야죠? 신병교육이라든가 사실 어떤 하참대 이하급의 학위 과정이 아닌 과정의 교관들, 직위는 사실 예비역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죠. 경험도 많고.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고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때문에 항상 이 얘기가 나와도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엔 뭐 2년이나 4년간의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그분들이 뭐 그런 우려들을 좀 덜어드린다면은 군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진급 과열 경쟁을 위한 어떤 사적인 시간의 할애가 줄어듭니다. 중령으로 나가든 장군으로 나가든 한 60세까지 일자리가 보장이 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진급을 위해서 사적인 시간을 희생하지 않아요. 그런 게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진급한 분들이 권력과 명예와 정년을 다 가져갑니다. 진급하지 못한 분들은 일찍 나가서 아이들이 고등학교인데 취업을 해야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과열 진급 경쟁 문화가 있다는 거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 스스로가 예비역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병과 학교 교관, 신교대, 그리고 뭐 합참대라든가 사관학교나 국방대는 박사학위 전문 인력이니까 좀 다르겠죠.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을 예비역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서 진급이 과열되지 않는 문화, 이게 바로 여군과 남군들의 현역들의 어떤 문화 개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군내 우수 여성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군의 개혁 과제를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요. 대한민국 여군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가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여군에 대한 정책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군도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개인의 사적 시간의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여성들도 정상적으로 뭐 좀 퇴근이 늦은 날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으로 퇴근해서 아이들을 좀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제 제한사항들이 조금 극복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일정 수준의 비율은 당연히 높여야 됩니다. 여성이 소수라서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할 때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그릇된 현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전시 편지에서 20에서 30%까지 올릴 수 있는 왜냐하면 동원 때는 달라지니까. 그런 정도의 개혁이 된다면 여군이 어떤 화제 중심이 되지 않는 정상적인 동료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지강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전 이제 여군 정책의 궁극적인 그 지향점은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은 뭐 여군 확대 및 근무 여건 개선 이렇게 나오지만 뭐 이건 당분간이어야 하고, 다만 양성평등이 될 때까지 뭐 우리가 그동안 좀 차별을 받았던 여성들에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적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 여군들도 이제 양성평등 시기에 도달하면 남성과 동등하게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더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병역 자원이 이제 절대적으로 감소를 하고 또 복무 기간도 단축이 되고 전쟁 양상도 변화가 됐고, 더군다나 이제 국가방위는 남녀가 따로 없다는 그런 인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여군의 어떤 간부 비율 확대뿐만이 아니라 전문명을 포함한 모병제 도입들도 이제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군이 확대됨으로써 어떤 국민 안보 공감대, 또 어떤 그 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될 것이고, 또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그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미국에서는 2008년도에 여성 대장이 배출이 됐습니다. 2016년에는 로리 로빈슨 공군 이제 그 중장이죠. 당시에 미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을 했었는데, 이어서 사성 장군으로 이제 승진이 되면서 미국 그 북부 사령관
겸 이제 북미 우주 항공사령관을 겸하는 자리에 취임을 해서 사실적으로 미국과 북미 유럽의 영공을 담당하는 전투사령관직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군도 머지않아서 이런 장성급 전투부대 지휘관이 탄생하리라 기대합니다. 네, 예. 지금 여군이 지금 10,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수한 인적다원이 또 군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어떤 성과 달성에 또 여군 비중 확대 또 그리고 여건 조성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이 시간 논의를 했는데 이런 의견들이 좀 잘 반영돼서요. 체계적인 변화,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군 비중 확대 및 여건 보장은 군의 전투력 향상과 국방개혁의 필수 요건이며 시대적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보면서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